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한 오늘 토론회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토론회 개최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탁 트인 내일과는 여러 가지 이슈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고자 저희 의원실과 힘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프로젝트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행안위 이모선 의원님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실종된 그 초등학생이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16년, 17년 전 일인데요.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의 의지를 다지는 뜻으로 매년 2월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또 비디오 진술 녹화 제도 도입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막고 피해자 권리 구제 및 조사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 오기는 했습니다. 조금씩 더디지만 변화가 있긴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온오프라인을 좀 넘나들면서 발생하고 있는 악질적인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또 관련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막고 또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이후에 신고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또 꼼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책을 만들 때는 정말 이 뜨거운 가슴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진심으로 만들어야지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촘촘하게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이 과정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를 결정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또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온전한 회복, 치유를 위해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건 결국 이 어른들의 몫이고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는 제16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서 성범죄 신고 및 지원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하시는 현장 전문가분들 또 정부 관계 부처 담당자분들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만큼 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정부가 뭐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토론회 통해서 나온 그 풍성한 의견을 토대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먼저 찾아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법정 대리인의 반응을 우려해서 알리지 않고 신고하고 싶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법정 대리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의식과 문화들이 있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이제 법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내서 신고하려고 할 때, 실제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용기를 내서 신고하려고 할 때 이제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가 간다거나, 그리고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 채취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지금 신고 결정을 안 했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 전화가 오면 나중에 신고하고 싶어질 수 있으니 증거 채취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 채취를 하러 해바라기 센터에 이제 연락을 했을 때 보호자 동의가 필수다, 이래서 신고나 증거 채취 지원 받는 것들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이제 유포 협박 피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피해 청소년들이 신고를 하려고 할 때조차도 이 보호자 통지 문제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 이제 경찰분들이나 뭐 해바라기 센터나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원들이 이제 사실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보호자 통지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도 알고 있고 그게 필요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보호력이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렇다고 이 신고를 안 하거나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임을 질 보호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맡는 것은 사실 그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지만 그런 사명감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피해자 신변이나 또 법정 대리인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어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피해자 신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가해자가 보복을 하거나 뭐 협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신고 과정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피해자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호자 통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무료 법률구조 사업에 이제 변호사를 지정해서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같이 동행하에 이제 진술을 하러 갔는데, 그때 또 다시 법정 대리인 통지 문제가 또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겠다 하고 진술이 연기됐고, 2, 3주 후에 경찰서에서 보호자 통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피해자는 이게 안 하는 방향이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확실하지가 않고, 그다음 이미 이제 신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제 사그라들어 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도 작년 사례인데요. 이것도 강간 피해인데 애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고, 신고를 경찰서에 이제 가기 전에 보호자 통지가 필수라는 걸 알고 저희와 의논을 했는데, 이 사례는 이제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폭력, 신체폭력이 있었고 어머니도 부에게 동조하는 편이라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포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자의 관계에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이제 N번방 사건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 사진을 올리냐, 내지 뭐 돈 쉽게 벌려다가 피해당한 거 아니냐, 이런 2차 피해들이 뭐 중요한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에서도 있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건에서도 뭐 그런 가해자랑 왜 그런 대화를 하냐, 왜 만나러 나갔냐, 이렇게 이제 법정 보호자들이 책임을 묻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가해 사례들 밑에 적어놨는데요. 이런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례 C의 경우 이제 제일 좀 2차 가해가 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간 피해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경찰에 혼자 신고를 하고 이후에 부모님에게 말하니까 부가 피해자에게 신체 폭력을 행사한, 그래서 가출하게 된, 그래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방비하게 2차 가해에 노출이 되고 또 가출까지 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원과 법률 대리인들도 보호자 동의나 이런 거 없이도 지원을 하면서도 사실 이 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와 부모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제 부모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걸 처음부터 들이밀었을 때는 피해자가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압박감을 느끼면서 신고조차 안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이제 정말 좀 섬세하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뭐 신고 사건 초기에는 이제 사실 믿을 사람 없는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이제 상담원 또는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연결이 되면서는 이 피해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 보호자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기를 저희에게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얘기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 저희가 부모님하고 상담이나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신고를 안 해서 성범죄 신고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그런 공백들이 생기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는 가해자가 이렇게 적절하게 처벌되는 게 이 피해자에게 아주 치유적인데, 이런 이제 치유와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자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 사회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이제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서 어떻게 아동 최상의 이익을 얼마나 중시하고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해외 사례를 넣었고요. 이 영미권 국가에서는 18세 미만이지만 충분히 성숙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청소년을 머추어 마이너로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의료 행위와 형사 절차에서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중에 하나가 호주인데, 이제 호주에서는 주 정부 성착취가 존재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 전문가는, 여기서 전문가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고 의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출처가 이제 성학대 신고 의무 지침에 있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는 절차 진행 방식과 보호자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해서 머추어 마이너와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봤더니 여기다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그 신고 의무자가 보호자 혹은 부모에게 알릴지 말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닌지, 이걸 또 이제 피해자에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기는 하지만 경찰하고 그다음 CPFS라고 우리나라 이제 여성가족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고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추어 마이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자격 같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한된 행동의 성격, 결과,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이제 아동 청소년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한 번 이 사례에서 머추어 마이너로 평가가 됐다고 해서 다른 일이 생겨도 또 머추어 마이너가 되는 게 아니라, 사건별, 사례별로 이제 그때 그 관련 책임자, 담당자들이 이제 판단하고 그 판단을 존중해주고, 이런 형식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란에 상담원이 사인하는 게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넓혀서 증거 채취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의료법을 응급 상황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와
좀 관련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 채취를 응급한 상황으로 좀 간주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추가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검토돼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언으로는 이것은 이제 이 주제랑은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하다 보면은 그런 청소년들이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대요. 이런 답변을 사실은 경찰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또 국내 사이트도 개인정보를 입력 안 하고 가입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서 그런 곳은 뭐 가해자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신고에도 별 실익이 없고 이런 이제 답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청소년들이 신고했을 때 일단 좀 신고를 받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후에 가해자 검거나 그리고 가해자들이 나타났을 때 좀 이렇게 상습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 이 성범죄를 없앨 수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그런 좀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신고를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해자 검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수사기관 신고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부모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성폭력 신고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이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범죄수사규칙 제13조 또는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그 보호자에게 사건을 고지하여야 하는 내부 지침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고가 있을 시에 지체 없이 그 법정 대리인에게 피해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일환으로 그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아동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비난과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경우 등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2차 피해가 보고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피해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그 아동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대리인에게 즉각적으로 고지를 하는 경우에 이는 그 해당 아동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또는 고소권 등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위와 같은 내용의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를 보장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 아동 청소년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통상 13세에서 14세 정도의 청소년이 이러한 고소 능력이 있다고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 이제 초등학생 이를테면 11세 정도 되는 초등학교 6학년생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소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인정한 그런 이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소권 외에도 이 피해 아동 청소년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합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등 미성년자 피해자의 고소 능력이 있음을 바탕으로 합의에 관한 능력 역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법원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이제 권리가 이 피해 아동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규정이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또 혹은 아동 청소년의 권리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이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법정 대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하고, 또는 어떤 내부 지침의 존재를 이유로 이 보호자에게 사건을 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범죄수사규칙 제13조 또는 내부 지침을 이 사건 규정들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사건 규정들은 각각 그 경찰청 내부의 업무 처리를 규정을 한 것으로 이것이 상위 법규인 형사소송법이나 경찰 수사규칙 등에 위배가 되거나, 또는 이 사건 규정들이 대외적 구속력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규정들이 위법하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사건 규정들이 피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사건 규정들이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를 하고 있고, 동법 제258조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사가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 또는 부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고소인, 피해자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 또는 항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해서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공판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그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집행을 위해 제정된 하위 법규인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 상황에 통지를 함에 있어 고소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통지를 하는 것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아예 통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사건 수사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선택 사항인 것이죠.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피해자가 이러한 통지를 일방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폈던 성폭력 처벌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경찰수사규칙,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에서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과정 등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깨는 것이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인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며, 다만 가해자가 그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만 신뢰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협소한 예외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들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규정들이 피해자의 의사와 복리에 반하는 경우까지도 법정 대리인 등에게 신고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들이 헌법,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들의 통지를 해볼 수 있을까 하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 상담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보호시설 등, 그 밖에 저는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이 전문 조력인 제도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해보았는데요. 법정 대리인의 어떤 조력의 역할을 이런 기관들이 좀 나누어 맡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어가시면 제가 이 피해 아동 청소년의 형사 절차상 조력을 위한 제도로서 전문 조력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피해 아동 청소년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운영되는 시스템에 의하여
피해 아동 청소년이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 조력인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현행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고요. 또 13세 미만 피해 아동 청소년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게 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내와 편의, 조언을 제공을 하는 증인지원관 제도가 있습니다. 한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아직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유럽식 바른하우스 모델, 이 모델은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하여 형사사건 조사, 보호, 치료를 위한 절차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하나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모델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제도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이제 해외 입법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가운데 두 가지만 가지고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스트리아 이제 심리사회적 조력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선 이제 발제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영국의 빅팀 서포트 중개자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의 피해자 지원도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과 국가기관의 공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형사법원 내 빅팀 서포트를 설치를 하여 사건 발생부터 재판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VS는 증인의 범죄 후유증 대처 등 정서적 지원, 형사사법체계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증인 서비스 운영, 피해자 안전을 위한 지원 등을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 취약하거나 위협받는 증인, 이를테면 18세 미만 아동 피해자인 경우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중개자라고 불리는 전문가를 매칭을 해서 조사를 지원하는데 이 중개자는 조사와 그 증언 보조의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아울러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여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 과정을 아울러서 심리사회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아직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 조력의 그 역할이 한정이 되어 있고 진술 조력에는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 청소년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진술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증인 지원관 제도는 각 동석 또는 증인 안내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 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이를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무엇보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아동 청소년의 견해를 반영하면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아동 청소년이 법정 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거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 조력인을 이제 국가가 양성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직접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하도록 하고 이 피해 아동 청소년의 피해 사실이나 사건 진행 상황을 전문 조력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여 이 전문 조력인이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울러 심리사회적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발제는 그 서울 해바라기 센터 서재선 부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수사와 증거 채취 과정에서의 법정 대리인의 통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법정 대리인의 통지 이행은 아동 청소년이기에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어떤 행정 처리 편의보다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의 의미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호란 앞서 발제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사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해자의 요구, 협박, 신변 위협, 2차 피해 등 대처하기 까다로운 문제 상황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폭력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후유증뿐만 아니라 피해 이후 주변인들의 반응과 개입에 따라서 회복이 촉진되기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회복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변인의 반응과 개입, 특히 법정 대리인 중에 보호자의 지지와 관심이 성폭력 피해 회복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 대리인의 역할이 아예 부재한 경우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의 도움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존재하지만 아동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를 원치 않았을 때의 어떤 좀 우려점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의료, 심리, 수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최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설득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와 사회복지기관 등 해당 종사자와 협력하여 아동 청소년의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이뤄지는 지원은 어떤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부담감 등 발제자분도 말씀해 주셨던 어떤 종사자의 사명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예외 사항을 두어야 한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거부로 인해서 피해 신고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권리 구제 방안으로 발제자분이 제시해 주셨던 헌법소원 심판, 국가인권위원 진정 등은 시급성을 다투고 많은 갈등과 걱정을 가지고 고소를 결정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를 원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의사 능력 및 고소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나이의 차등을 두고 신뢰 관계인 상담시설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안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숙인 관련해서 많이 준용되고 있는데요. 노숙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응급 의료에 관한 응급 진료를 필요한 경우에 응급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같이 방문한 경찰 혹은 노숙인 시설의 관계자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정 대리인에게 존재하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못해왔을 때 반드시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료 지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이런 매뉴얼과 법령에 근거해서 보호자에게 동의를 원치 않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도 가급적 보호자한테 고지할 것을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동의한 경찰과 상담사,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증거 채취를 이행합니다. 의료인이 이야기하길 어떤 행하는 시술이나 어떤 지원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도 의료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서 그 고지 의무를 피해자에게 직접 또 그리고 같이 동행한 어떤 법정 대리인에 법정 대리인은 아니지만 법정 대리인에 준할 수 있는 관계자에게 설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지원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또 그리고 매뉴얼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해바라기 센터에서 종사하는 의사, 경찰 종사자들은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감소시키거나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처할 만한 대응 체계나 법안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증거 채취가 원활하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수사, 수탁병원의 규정, 성폭력법, 아동학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어떤 이 증거 채취와 관련한 수많은 어떤 법과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성폭력 피해 직후 72시간 이내에 증거 제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어디든 제시되어 있다면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센터에서 일하는 경찰, 의료인, 상담사, 치료사들은 모든 어떤 실무를 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고군분투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를 포함해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관련 근거와 대안을 찾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런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달 체계들의 혼란이라든지 어떤 법률이나 근거가 없을 때 이때 제대로 지원이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낙심을 하는데요. 이것은 오늘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을 종사자 또한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이 아동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합의된 증거 채취에 관련된 조항들이 마련될 것이며 오늘 토론으로 어떤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에서의 이런 통지 의무는 범죄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무능력자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정 대리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 통지가 되면 이러한 고소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법 제913조에서도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 교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런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실무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적용이 되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담당 수사관은 향후 피해자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자 부모가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법정 대리인 등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 결과 가족에게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들은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민원을 당한 제가 수사관님을 보았고요. 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밝히기를 꺼려서 죄명에 기재된 증인소환장 등의 소송 서류도 자신의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민감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실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증인소환장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도 되느냐고 연락이 옵니다. 반면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수사 진행 상황이 법정 대리인 등에게 통지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이 단순히 경찰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경우에는 법규적 성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규칙의 수사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면 법령의 위임 한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이 과연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 내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규정하였는지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제7조와 범죄수사규칙 제176조 등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가명조사를 받고 있고요. 신원관리 카드를 이용해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특별법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이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무조건적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은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점점 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 외의자에게 통제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동의를 얻어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제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 수사규칙 제11조 제4항과 같은 예외 규정, 특히 고소인 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거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 통제 의무를 예외를 두거나,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의 봉의 등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통제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거 채취 시 법정 대리인 동의 문제에 관해서도 잠시만 언급을 한다면, 증거 채취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가해자 처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임신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즉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응급 키트 등 증거 채취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거 채취 절차에 대한 전국의 병원 및 경찰의 내부 지침 등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법정 대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면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형사 절차상 조력을 위한 제도는 제가 첨언한 것인데요. 앞서 조윤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전문 조력인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첨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성폭력 상담소 등 보호시설 등의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와 처벌은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에 대해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사회 심리적 조력을 담당하는 상담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도모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해바라기 센터의 법정 대리인 동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상담이나 의료 법률 지원이나 그리고 향후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동의서에 이제 이 동의를 받는데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때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친족 피해자 그리고 시설 아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국선 변호사나 시설 관계자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14에서 19세의 경우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경우에 의료 지원과 그리고 응급 키트에 관해서는 이미 서재선 부소장님이 매뉴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보호자에게 이제 알리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 업무 매뉴얼 등에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만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 해바라기 센터들이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이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특이점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임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또 이제 이 보호자들, 법정 대리인의 추궁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서 제도화를 한다고 해도 그 위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민원을 저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많이 대해보지만 법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법 자체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그 법에 대한 저항하는 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의 보호자들 같으면 충분히 그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아이가 이제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본인의 이제 그런 모멸감 때문에 원하지는 않겠으나, 그렇지만 저도 알아야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사실 갈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이것은 좀 우리 운영기관들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강구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수사 관련 규칙에서의 이제 이 통지의 문제에 대한 이제 입장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조윤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 3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뭐 수사나 재판 담당 공무원 그리고 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이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한테 누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는 규정, 요것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법을 갖고 있는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타인에는 부모는 포함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법정 대리인 또는 부모의 특수성,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그런 특수성도 저는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비밀 누설 금지에 있어서 타인의 범위에 친권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 형사사법 절차를 이제 넘어서서 봤을 때 이 아이가 결국은 성년이 돼서까지 이제 이러한 트라우마 회복이라든지 지원이 담보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친권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조력인들에게 이제 대리 통지함으로 해서 이 아이의 이익이 지켜지는 것이 이제 과연 얼마만큼일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한일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한 친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 청소년에게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형사 절차의 지원을 대리해서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원하는 기관으로서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우리 이제 나라에서도 뭐 지원한 제도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의료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전문 조력인들이 대리권을 허용하되 형사사법 절차가 끝나는 시점부터 친권자가 인지하게 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부모의 개입이 이제 가능하도록 해야 될지, 그런 시점 정도, 이런 것들도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을 이제 제도화한다고 하면 좀 더 촘촘하게 제도 설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이 여기에서 이제 배제된 상황으로 논의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수사 집행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심리 상태라든지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지의 예외 조항이 좀 유연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 청소년의 의사가 존중돼야 합니다. 마땅히 존중돼야 되고, 하지만 그 이후 형사사법 절차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단체와 친권자인 부모, 그리고 이 수사기관에 이제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고 그리고 집행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제 좀 치중해서 논의된다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 수사규칙 11조에는 진행사항의 통지라고 해서 이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과 같이 예외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등은 이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통지를 안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이 피해자 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제 좀 법정 대리인들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범죄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 대리인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된 규정인데, 다만 이 규정이 실행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지금 오늘 얘기가 됐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관들이 수사관들이 기본적으로 규정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인 피해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계 친족인 부모에게 통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고를 꺼린다는 내용은 이제 현장에서 저희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려를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 토론하는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법정 대리인에 대한 통지 생략으로 인해서 적시성 있는 보호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본인들에게 통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권리 침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정 대리인이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별도 고소권을 형법상 별도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민법상 이제 아동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법률 행위에 포함이 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모 통지 없이 진행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부모가 나의 친권 침해에 당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토론해 주시는 데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저희도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범죄 이제 수사규칙 13조 2항에 이제 예외 조항이 가해자인 경우에만,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만 이제 통지를 예외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좁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사실은 이 법정 대리인, 말하자면 법정 대리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이분이 정말로 미성년자의 진술대로 통지를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통지를 받는 것이 이 청소년에게 복리상 부당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사항이고 그 순간순간 이제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외 조항을 넓게 규정하는 것도 규정하는 거지만, 판단을 할 때 경찰관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증거 채취할 때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 통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도 해바라기 센터 수사관들 대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매뉴얼이나 의료법 이 규정을 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내지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으로 뭐 피해자 동의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꼭 받아라라고 지침을 하달한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각 해바라기 센터가 설치된 병원에 계신 이제 의료 기관의 내부 지침 내지는 의료법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증거 채취가 지연되거나 결락이 되면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수사를 진행하는데 부담이 되고 피해 아동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만 이제 이게 막 의료기관과 이해 당사자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나 또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금 뭐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저희가 이제 범죄 수사 규칙 그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예외 규정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실제로 이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